만 20살이었던 해병의 죽음, 그리고 군 지휘부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수상한 움직임을 수사해온 순직해병 특검이 결론을 내놨습니다. 특검은 이 사건을 VIP의 경로에서 시작된 조직적인 권력형 직권남용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첫 소식 차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오늘 순직해병 특검이 기소한 인물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모두 12명입니다.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처럼 특검은 외압의 시작을 지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회의로 봤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혐의자로 포함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은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경로하고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말단 하급자부터 고위 지휘관까지 줄줄이 엮어서 처벌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질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는 이 전 장관을 거쳐 김기한 전 해병대 사령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에게 하달돼 경찰로 넘어간 기록 회수, 기록을 재검토한 조사본부에 대한 외압, 박 대령을 향한 무리한 항명죄 수사 등이 벌어졌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했던 해병대 수사단에게 국방부가 조직적인 보복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권력형 범죄에 해당한다고. 윤 전 대통령이나 이 전 장관은 이런 과정이 위법적인 것이 아니라 군 통수권자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대통령은 장관을 통해 수사기관을 지휘, 감독할 권한은 있지만 이는 엄정, 공정, 신속 수사를 촉구하는 선언적 차원에만 한정된다며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등의 개별적, 구체적 지시는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의적인 법 집행으로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검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은 수사에 도움을 준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수사기간 종료를 일주일 앞둔 특검은 이 전 장관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공수처 수사방해 등 남아있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국회에서든 법정에서든 한결같이 절제된 모습을 보여왔고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을 조롱하듯 대해도 같은 공간에 있을 땐 상대의 응대 여부에 관계없이 늘 인사를 하고 존칭을 하며 과거의 상관을 예우하고 있죠. 그런 홍 전 차장이 어제 내란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이라 부른 한순간이 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질문을 던지며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해 앞뒤 안 맞는 소리를 늘어놓고 여인영 전 사령관에게 책임을 떠넘길 때였는데요.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전화를 받은 이후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체포 대상 정치인 등 14명의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고 증언해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이 부분에 대해 직접 홍 전 차장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다 잡아들이라는 얘기에서 이거를 반국가 단체로 이해를 했다고 지금 아까도 계속 얘기를 하셨잖아요. 여인영 사령관이 저에게 소위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면서 제가 보기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이 반국가 단체나 간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검찰총장까지 지낸 검사 출신인데 방첩사를 통해 위치 추적을 지시했겠냐는 취지로 여전 사령관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도대체 방첩사령관이라는 놈이 이거 수사에 시유자도 모르고 이거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저 양반이 도대체 이런 거를 여인영이한테 시키고 여인영이가 대통령 지시받아 이런 거를 증인한테 부탁한다는 건 이게 좀 연결이 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홍 전 차장은 오히려 대통령 지시 없이 체포 시도가 가능한 일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대통령이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네. 일개 군의 삼성 장군인 밤촉사령관이 이재명 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여당 대표를 체포 구금해서 방첩사 구금시설에 구금하고 심문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러면 방첩사령관 혼자 생각이란 말씀이십니까?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이 여전 사령관을 핑계로 변명을 이어가자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이라고 부르며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냐고 되받았습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증인한테 이런 실시간 위치 추적 부탁하는 거 보니까 이 친구 이거 좀 이상하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인영 사령관이 왜 그런 요청을 한 겁니까? 증언이 마무리되자 윤 전 대통령은 수고했다고 했고 윤 전 대통령을 좋아했지만 체포 명단을 보며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던 홍 전 차장은 허리를 숙이며 건강하십시오라고 예우를 지켰습니다. MBC 뉴스 구승우입니다.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뒤 공개적으로 재판장에게 욕설과 협박을 퍼부었지만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있는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이 오늘은 다른 재판에 나와서 검사를 감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변호인에 대해 오늘 재판장이었던 지귀현 판사는 사실상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았는데요. 이렇다 보니 재판을 업신여겨도 문제가 안 된다고 느꼈는지 방청객마저 법정에서 큰 소리를 내고 특검팀을 향해 반국가 세력이라고 소리까지 쳤는데 그러자 이제는 법원도 안 되겠는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은 감치 대상이었던 두 변호인 가운데 이하상 변호사만 나왔습니다. 감치 결정은 한덕수 전 총리 재판부에서 했는데 뜬금없이 김용현 전 장관 재판부에 감치 시도를 하면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저에 대한 개인 인적 사항을 불법으로 활용을 해서 집행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요. 저는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좀 재판부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판 진행에 회방을 놓거나 특검팀을 조롱하는 수위는 더 높아졌습니다. 검사를 감시해달라고 하는가 하면 아니 변호사님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더 날이 서 계세요? 번번이 딴죽을 걸었습니다. 혹시 이 사건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정말 이런 질문은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생략하게 해주십시오. 앞서 감치가 무산된 뒤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한 전 총리 재판부 이진관 재판장에게 욕설과 협박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이진관 이놈 죽었어 이거. 전문용어로 뭣도 할 엄청 위세를 떨더라고요. 근데 감치 항고장을 받아든 한덕수 재판부가 다시 재판할지 사건을 고법으로 올려보낼지 관심이 쏠렸지만 다시 재판을 열어 집행을 시도해도 변호인들이 이름 등을 밝히지 않는다면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 법원은 입장문을 내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법관의 독립과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 부당한 행위라며 변호사 협회에 징계를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인 김 전 장관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는 이해하기 힘든 변호인의 태도. 이 변호사는 꾸준히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의 법률 대리인을 맡아왔고 전 목사가 이끌던 자유통일당의 전신 국민혁명당에서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방청객 중엔 변호인들의 무리한 발언에 큰 소리로 호응하고 특검팀을 향해선 반국가 세력이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귀현 부장판사가 변호사들의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기존 조사 결과와 배치되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술자리 비용이 170만 원이 아닌 300만 원을 넘겼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실제 술값과 집판사가 자리에 머문 시간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를 위해 공수처가 청구한 택시앱 이용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됐지만 신용카드 기록 등에 대해서는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구나영 기자입니다. 당초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귀현 부장판사가 2023년 8월 2년이 있는 변호사들과 총 3시서 저녁 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지만 의혹이 제기된 2차로 간 술집에선 한두 잔 정도만 마시고 자리를 떠났다는 조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윤리감사관실이 파악한 내용은 2차 비용 170만 원을 후배 변호사 중 한 명이 지불했다는 것. 이에 따라 금액이 1인당 100만 원 이하가 되기 때문에 자체 조사 결과만으론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문제 삼기 어렵고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 170만 원 부분을 아무리 좀 넓게 이렇게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 그 100만 원, 1인당 100만 원 이하에 포섭되기 때문에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그런데 공수처가 지판사 접대 의혹이 제기된 술자리의 술값이 17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 이상이었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업소의 업주, 직원 등 관계자들을 연달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술값이 300만 원 넘게 결제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단순 계산하면 1인당 100만 원 이상. 다만 정말 술자리 초반에 떠났다면 전체 술값을 모두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공수처는 당시 술자리 비용이 실제 얼마였고 또 지판사가 얼마나 머물렀는지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술자리가 있던 날 전후 며칠간 지판사의 동선을 재구성하기 위해 택시앱 이용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습니다. 하지만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신용카드 기록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국회 폭력 사태에 연루된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모두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는데요. 재판부가 피고인 가운데 몇 명이 사건 이후 선거에 당선된 점을 감형 사유로 참작했는데 결국은 6년 가까이 지연된 재판이 피고인들에게 도움이 된 셈입니다. 이승현 기자입니다. 2019년 4월 여야 사당의 쟁점 법안 신속 처리 시도에 당시 자유한국당이 극렬 저지에 나서면서 국회는 난장판으로 돌변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6시간 동안 감금됐다는 부끄러운 소식이 주요 외신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기록을 보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들어가려던 다른 당 의원들을 몸으로 밀어내고 양팔을 잡아 밀고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을 때렸다고 나옵니다. 지도부 지시도 수시로 전달됐습니다.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는 최 의원 감금과 관련해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든지 해서 한국당 의원들이 끌려나가는 모습이 언론에 비춰지게 해야 한다며 버티라고 지시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이유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 6명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불법 수단을 동원해 입법 활동을 저지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런데 6명 모두 의원직 상실형은 피했습니다. 재판부가 사건의 정치적 배경을 감안해 감형을 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평가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며 사건 이후 치러진 2차례 총선과 1차례 지방선거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의 잦은 재판 불출석 등으로 재판이 장기화되는 동안 몇몇 피고인들이 선거에 당선된 점을 감형 사유로 든 겁니다. 판결문을 보면 나경원 원내대표와 황교안 전 대표를 뺀 피고인 상당수가 당 방침에 따라 검찰의 피의자 신문부터 거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벌어진 사건이 윤석열 정부가 끝날 때까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 것만 빼달라 그랬습니까? 한동훈 후보 똑바로 말하세요. 개인 차원이라고요, 제가? 예. 제 거를 빼달라 그랬습니까? 예. 네? 네? 예. 저를 이렇게 모욕하실 수 있습니까? 패스트트랙 선고는 발생 6년 7개월, 기소 5년 10개월 뒤에야 나올 정도로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선거의 결과를 양형사유에 반영한 것 자체가 사법 자체가 이제 정치화됐거나 아니면은 재판부가 정치권의 눈치를 본 것 아닌가. 재판부는 재판 장기화 비판에 대해 피고인 26명, 제출 증거 2천여 건으로 10명이 넘는 증인 등을 법정에서 직접 조사해야 했기 때문에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의원 등 10명에 대한 결심 공판은 다음 주라 올해 안에는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국회 폭력사태 판결을 두고 여당은 조희대 사법부를 향한 불신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의원직을 유지시켜주면 앞으로 누가 국회 선진화법을 지키겠느냐며 재판거래 의혹까지 거론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면서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무리였다고 비판하고 폭력사태의 책임을 여당에 돌렸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현직 국회의원을 감금하고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완전히 지금 당 안에 있는 쇼파로 법안 접수를 힘으로 막은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모두 의원직 유지형이 선고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반발 수위는 하루 새 더 높아졌습니다. 국회 난동꾼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사실상 사면해준 판결이라는 겁니다.
특히 최입의 의원 감금 사건의 주동자들까지 의원직이 유지됐으니 앞으로 의장석 점거 등 국회 선진화법 무력화 시도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의원직 유지형 선고는 사법정의의 훼손이자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중대 혐의 피의자들에게 면죄부를 발부한 저희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급기야 일부 의원들은 재판거래 의혹까지 거론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조희대 사법부가 국민의힘과 재판거래를 한 게 아니냐라는 사실은 의심까지 국민들께서 하셔야 된다. 102석인가요? 거기가 무너지면 이제 민주당이 개헌까지 해서 사법부라든가 맘대로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의원직 유지는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무죄가 아니어서 아쉽다는 반응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편과 공수처법을 밀어붙여 타협의 정신이 파괴됐다며 국회 폭력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는가 하면 패스트트랙 사태는 거대 여당의 폭주가 낳은 정치적 파열의 산물인 것입니다. 대화와 타협 대신 힘으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태도는 갈등과 진영 대결을 구조화했습니다. 구형은 물론 기소 자체도 무리였다면서 검찰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의회 폭거에 맞서 일방적 국회 은용을 저지하고 헌정을 지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항거였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당시 충돌 사태를 진두지휘했던 나경원 의원이 항소 의사를 아직 밝히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은 나 의원이 무죄가 아니어서 아쉽다고 한 만큼 반드시 항소해 본인 주장을 관철하라고 비꼬았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할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TF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헌법존중TF는 비상계엄 연루 의혹이 있는 군과 경찰 등 공직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신속하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내란 행위 제보센터도 함께 운영할 방침입니다. 중국은 오늘도 일본에 대한 압박을 이어나가며 수위는 더 높였습니다. 중국 상무부까지 나서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철회를 요구한 건데요. 일본 경제에 실질적 타격을 줄 수 있는 히토류 수출 통제가 다음 보복 조치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장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상무부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중국과 일본의 무역 교류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했습니다. 이어 일본 총리의 발언 철회를 다시 요구하면서 다음 보복 카드가 준비돼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如果日方一意孤行，继续在错误的道路上越走越远，中方将坚决采取必要措施，一切后果。 상무부는 중국의 대외 무역과 투자 등 국내외 경제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이 때문에 단호하게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말이 히토류 수출 통제를 암시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日方不能指望一边伤害感情，一边索取利益。 일본이 생산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과 전기차 모터는 물론 카메라 센서 같은 정밀 광학, 방위 산업에서도 히토류가 필수인데 약 70%가 중국에서 옵니다. 중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겁니다. 일본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풍부한 선택지가 있다고 언급했을 때부터 그 끝엔 히토류가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여행과 유학 자제 권고, 영화 개봉 취소,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까지 매일같이 경제 보복을 몰아친 중국이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는 히토류 카드까지 꺼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국은 일본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파상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어제는 일본 오키나와에서 하선하려던 대형 중국 크루즈선이 2박 3일의 항해 끝에 항구 접안을 앞두고 다시 중국으로 배를 돌렸는데 이 역시 중국 정부가 직접 지시해 민간 영역까지 통제한 거라는 게 일본 언론의 해석입니다. 일본 여행도 대규모 예약 취소가 이어지면서 12월 말까지 예정돼 있던 중국발 일본행 예약 항공권 144만 건 가운데 지금까지 30%가 취소됐다고 외신은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 중국의 계속된 압박과 발언 철회 요구에도 다카이치 총리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카이치 총리는 정부의 입장은 일관됐다며 대만 유사시 발언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날로 악화되고 있는 중일 관계, 쉽게 달라지긴 어려워 보입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중국이 문제 삼는 대만 유사시 발언을 철회할 것이냐는 질문에 정부 입장은 일관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이 과거와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태가 존립 위기인지는 실제 상황에 따라 정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한 자신의 발언을 결국 바꾸지 않은 셈입니다. 安倍総理以来、政府としては繰り返し述べてきた通りでございます。私自身もこの答弁を繰り返して申し上げております。 자신의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다카이치는 양국 관계의 방향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답했습니다. 安定的な関係の構築という大きな方向性を確認しました。こうした考えに一切変わりはございません。 중국이 문제의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뀌지 않은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이런 가운데 집권 자민당은 쉐젠주 오사카 총영사가 주최하는 행사를 사실상 보이콧하기로 했습니다. 쉐젠 총영사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이후 자신의 SNS에 더러운 목을 벨 수밖에 없다는 글을 올렸던 인물입니다. 자민당은 당 본부 차원에서 중국 총영사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을 자제하라는 요청을 각 광역지자체 지부연합회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발언을 철회하지 않으면 중국이 보복 수위를 높이겠다고 경고한 상황에서 상황이 진정될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MBC 뉴스 공유선입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은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일본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강제 노동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한 건데요. 올해도 한일 합동 추도식은 무산됐고 우리 정부의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사도광산 현지에서 신지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동 동영. 나라 잃은 백성이란 이유 하나로 어두운 갱도 속에서 헤아리기 어려운 고통을 겪었을 이들을 떠올리며 고개를 숙입니다. 사도광산 강제징용 희생자의 넋을 기리기 위해 우리 정부가 별도로 마련한 추도식 자리엔 희생자 7명의 유족 11명이 참석했습니다. 사랑하고 보고 싶은 아버지, 이 낯설고 먼 땅에서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추도식 후 유족들은 자리를 옮겨 조선인들이 주로 머물렀던 기숙사터를 돌아봤습니다. 직접 좀 돌아보시니까 좀 어떠신가요? 마음이 아픕니다. 그때 당시는 지금보다 더 많이 생활이 어약했겠죠. 1940년부터 45년까지 사도광산에 끌려와 혹독한 노동을 강요당한 조선인은 1,500명이 넘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7월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강제노동의 역사를 제대로 알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아 한일 공동추도식은 2년 연속 무산됐습니다. 세계유산 등재 당시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2층 구석 작은 방에 마련된 조선인 관련 전시실에도 강제노동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 없습니다. 몽땅 끌려가셨어요. 아버지 또 작은아버지 둘 분들 이렇게 해서 지난 9월 열린 일본 측 추도식에서도 일본 정부는 강제성에 대한 언급 없이 애도에 대한 뜻만 표한 게 전부였습니다. 생각과 의견의 차이도 좀 좁혀져서 보다 더 좋은 그런 추도식이 될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일 양국은 신정부 출범 후 2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의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직시하길 거부하는 일본의 변함없는 태도는 양국 관계에 언제든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에서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가 인공지능 AI 분야에서 한국과 중국이 협력할 경우 잠재력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은 인프라에서 우위를 보이고 한국은 실무 전문성이 높아 협력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며 제조 서비스 분야에 AI를 적용해 시장을 함께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에선 동맹 강화나 국내 투자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중국과의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편한 질문을 한 기자에게
조용히 해 돼지야라고 막말을 했습니다. 기자들은 이에 대한 백악관의 입장을 물었는데요. 백악관의 대답도 황당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박윤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플로리다 별장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기자들의 물음에 답하던 트럼프 대통령. 성착취 범죄자 앱스타인과 자신은 무관하다며 항변하던 도중 갑자기 기자의 말을 끊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트럼프가 과거 앱스타인의 범행을 알았던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의 앱스타인 이메일이 공개된 직후였습니다. 정가에서 앱스타인 파일 공개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자는 이에 대해 질문했던 겁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는 기자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돼지라고 모욕한 것입니다. 상상하기도 어려운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백악관의 입장은 뭔지, 사과할 생각은 있는지 기자들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백악관의 해명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트럼프가 솔직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기자를 돼지라고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The president is very frank and honest with everyone in this room. 사과나 유감의 말 한마디도 없이 트럼프의 이런 솔직함이 그가 다시 당선된 이유라고 트럼프를 추켜 세웠습니다. I think it's one of the many reasons that the American people re-elected this president because of his frankness. 그러더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거의 매일 대통령에게 질문할 수 있는 개방성에 감사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언론은 가짜뉴스이고 그런 언론을 모욕하는 건 당연하다는 인식을 대통령과 참모들이 공유하는 셈입니다. 미국 기자협회는 성명을 통해 여성 기자들을 겨냥한 트럼프의 적대적인 태도는 지속적인 패턴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겠다며 환경미화원에게 이불을 뒤집어 씌운 채 폭행한 공무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계엄 시작이라는 구호와 함께 속옷을 포함한 물건을 빨간색만 쓰도록 지시했다는데요. 김형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른 새벽 환경미화원들이 종량제 쓰레기를 청소 차량에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청소차가 출발하고 다급해진 환경미화원들이 청소차를 따라가다 차에 치일 뻔합니다. 차가 모르고 출발한 게 아니라 미화원들은 청소차 운전자가 자신들을 괴롭히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